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선서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시간 20분이라고 한 걸 저한테 입력시켜줬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황보 교수님하고 해서 20분이라고 그런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 들으신 대로 우리 황보 윤식 교수님하고 이재봉 교수님이 이미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편안하게 다 하셨어요. 준비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사실은 없어요. 여기 원고들 뭐 70매, 저도 한 20여 매 다들 이렇게 막 썼는데 이건 찬찬히 읽어보시고, 제가 20분이라 그래서 두 분 빨리 나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또 20분 이상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저도 그 안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이어받아서 하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김대중 대통령 이전과 그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김대중 대통령 이전의 경제 상황과 이후의 경제 상황, 김대중 대통령 이전의 정치 상황과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그 이후에 우리 사회 복지나 문화나 모든 문제하고 그 이후하고,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우리의 외교와 그 이후의 외교. 그러면 도대체 김대중 대통령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잘 아시는 대로 외환위기 때 했습니다. 나라가 국가 부도에 직면했을 때. 그런데 그것을 2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거든요. 이 기반을 이룬 것은 정보화와 문화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주력 산업인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이 모든 것이 그 이전에는 전부 일본에 의해서 기술 이전 받아서 했던 것이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것이 세계를 최선두에 나가는 기업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 됐습니다. 거기에 바로 핵심이 정보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정보화라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80년 청주 교도소에 있을 때 알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으시고, 아, 이제 시대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는구나 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라를 만약에 한다면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력으로 정보화 정책을 한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세계 10위 강국으로 만들었고,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방역을 잘한 것도 정보화 기반이 있어서 그랬고,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가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고 왔는데, 많은 언론들이 후한 대접 받고 왔다, 이제 뭐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핵심에는 삼성, SK, 현대, LG, 그래서 소위 전자, 메모리, 배터리, 자동차 이런 것들을 미국의 산업과 융화시켜서 그 기반으로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반이 바로 한국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명서에 과거에는 사드를 말했을 때 보복을 했는데 중국이, 이번에는 대만을 말했는데도 중국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만약에 한국에서 반도체를 수출 안 해주면 중국이 기업이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이제는 국제적인 위상 속에서 큰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경제와 기술과 문화의 모든 기반을 누가 만들었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거죠. 문화산업 누가 이뤘습니까? 한류 문화 누가 했나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 러시아 국제관계가 가장 좋았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것이 더 진전을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특검을 하는 바람에 스탑이 되고 역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평화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민간단체가 먼저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보십시오. 전부 자기 정치적 업적으로 하려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로는 평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북에서 아주 극단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하고는 안 한다. 아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2018년에 14 기념한다고 그래서 평양 갈 때 저도 가자고 해서 갔었는데 그때 북에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린 14는 관심 없어. 우린 6.15야. 현수막도 6.15였습니다. 왜 6.15는 안 하냐? 이거였습니다. 왜 6.15를 합의해놓고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6.15를 같이 공동 행사하자고 해놓고 왜 6.15는 안 하고 14만 지켜두냐?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이해찬 당시 당 대표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앞에 말씀을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삶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누군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이루어 왔는가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게 준비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 삶 자체가 아까 두 분 말씀대로 그대로 이미 그 삶이 그대로 대통령으로 구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어떤 걸 가지고 다시 뭘 정책을 만들고 학자를 불러다가 정책 대안을 만들고 뭐 캠프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자신이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꿈을 꾼 것은 6.25 전쟁 때 서울에 왔다가 사업자 서울에 왔다가 걸어서 목포까지 가는 동안에 정말 국민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희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전부 부산으로 도망갔고 국민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있는 이게 정치인가 하는 데서 뼈저리게 다시 자신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김대중 대통령은 위민 사상이었고 아까 민본 사상을 말했는데 위민과 민본이 그분의 핵심이었어요. 그게 신념이었고 그게 민주주의죠.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이 정부의 민주주의는 전부 절차적 민주주의고 다수결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승자 독식. 원래 민주주의는 참전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단식투쟁해서 지방자치도 실현시켰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 정치를 이렇게 민주화하고 우리 삶을 민주화시킨 것이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졌으면 한 발자국도 아마 못 나갔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4.19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민주화 투쟁을 했습니다. 소위 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혁명이든 운동이든 그 주역들이 전부 그 결과를 사유화했어요. 자기 정치 권력으로 사유화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희생을 헛되게 만들었죠. 역사를 보면 혁명의 사유화, 운동의 사유화가 그것을 실패로 끄집어낸 거죠. 4.19가 60항쟁이 촛불이 왜 지금 국민들로부터 보수라고 해서 비난받는 게 아니라 진보 세력 안에서도 왜 비판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전부 국민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사유화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네가 주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 촛불 주체라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네가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절대로 정치 권력의 사유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발표하신 분들이 민주주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시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얘기는 그거는 드리지 않겠고, 또 앞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할 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과 아시아 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Foreign Affairs에다가 쓴 것이. 그래서 아시아에는 민주주의 문화와 전통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다. 아시아는 도리어 민심이 천심이고 위민사상이고 심지어 예전부터 우리의 문화 속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그 뜻이 우리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논쟁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주민수, 백성은 군주를 물에 띄우기도 하지만 백성의 뜻이 아니면 없기도 한다. 임금을 죽인 게 아니라 도적을 죽였다, 뭐 이런 말들도 하시면서 백성이 주인이고 민심이 천심이고, 그래서 아시아야말로 도리어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철학적으로는 더 깊은 본래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는 김대중의 민주주의를 많은 학자들이 김대중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행이 됐다, 그래서 영어로 트랜짓, 우리가 독재에서 민주시대로 이행을 했다, 트랜짓이란 말을 쓰는데 저는 트랜짓이라고 쓰지 않는다. 이건 트랜짓이 아니라 서구의 민주주의로 간 게 아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낸 거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트랜스포메이션 했다, 이렇게 됩니다. 변혁을 시켜서 다시 살려냈다, 이렇게 저는 글에다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싶은 건데, 언제나 역사를 아주 깊이 통찰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많은 역사책을 읽으셨고 많은 경전을 읽으면서 그 역사를 내다보는 그 해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망원경적인 인식과 현미경적 인식, 선비적 비판 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이것을 언제나 그분이 아주 편안한 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을 빌리면 준비된 대통령이고, 그것이 그분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황보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치인 중에 최초로 정책 대안을 만든 1963년에 내외문제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처음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드는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시죠. 그게 연구만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실생활에서, 그래서 실사구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의 삶은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민주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얘기하다시피 자기는 용기가 있어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많았지만 이것이 신념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신념이 나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신념, 그의 철학, 그의 역사인식이, 그런 준비가 그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 성공의 결실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까 제가 위민 민본의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언제나 되뇌이면서 정치인들에게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신념은
역사와 국민에 근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영웅은 국민이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렵지만은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이러지는 않겠다. 국민과 역사 앞에 자기는 떳떳하게, 그래서 3당 합당해서 3당 합당하면 대통령직을 주겠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제안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병에 걸려서 4번씩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거를 온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든지 그걸 실현해 내보고자 하는 마지막 혼신의 열정으로 그것을 한 것이죠. 아까 또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안 했어요. 화해를 했죠. 대통령께서 놀랍게도 화해가 정의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것은 과거사를 청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화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정적을 화해했죠. 여기서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우락 정보부장이 자신을 납치해서 죽이려 했던 이우락 정보부장인데 정권 바뀌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대통령께서 이우락 씨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해외 나갈 생각 말고 편안히 사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전에 병원에 와서 병문하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때가 우리 전직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용서와 화해가 남북 정상회담도 된 것이고, 그것이 금모기도 이루게 된 것이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 야당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지만 그 당시에 민주 관련 입법들이 전부 다 통과됐습니다. 민주화 관련 명예회복, 5.18 명예회복과 보상, 제주 4.3, 의문사 진상, 인권법, 방송법, 모든 양성평등법,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 인권의 모든 사회적 이것,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4대 사회범, 연금, 의료, 산재, 고용,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살림을 살았는데요, 그때 예산이 100조였습니다. 100조. 지금은 560조인데 그때 빚을 안 지고 균형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다 해냈어요. 그 어려웠던 IMF 외환위기 시절에도.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속에서 그냥 지식으로서 참모들에 의해서 읽어준 것 가지고 앵무새식으로 나와서 읽는 게 아니고, 그것이 체화되지 않으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역대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비교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다는 사람은 다 많은데, 민주당 안에 지금도 후보들 누구나 다 하는데 정말 김대중을 제대로 아는가? 정말 그것을 체화시켰는가? 재미있는 건요, 여기서 이 말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난 거 이제 언론에 다 났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 자서전을 읽고 와서 거기 전시관을 보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이만큼 진실하게 관심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정리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이게 무슨 국민의힘 쪽에 갈란지 안 되지 모르지만 이 진영의 이것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속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인데, 도대체 김대중 정신을 뭘로 알고 이 민주당이나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이라면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본다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업적이 뭔가 하는 것을 다, 저도 여기다가 글을 다 썼습니다. 이런 내용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수칙이라는 것을 15가지를 쓰면서 언제나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키면서 국정을 수행을 했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품격이 있어야 되고, 역사와 국민을 믿고 진심으로 국민을 존경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신념과 용기와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 신조가 분명해야 되고,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정책도 그분은 사실은 아까 몇 분이 그런 말씀하시지만 학자적이지만은 그분은 문화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왜? 사람의 사람됨, 국가의 국가의됨은 문화의 품격이 가야 된다. 그래서 문화정책을 아주 강하게 했고, 그것이 문화산업을 일으켰고 한류로 이어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외환위기 때에 정보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혁시키고 세계 최선두의 정보화 국가만 아니라 최선두의 경제 모든 사회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정말 김대중 대통령의 준비된 대통령과 성공한 대통령을 이어받으려면 이제 이 정보화를 기반으로 이 시대의 변화와 역사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도전해오는, 여기에 지금 후보들,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안경으로, 그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우리 국민의 현실을 보고 미래를 밝혀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가 희망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도 썼습니다만 다시 이제 이 글을 정리하면서 생각하니까 너무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너무도 그립습니다. 저는 69년 삼성개헌 반대 때 대학교 3학년의 학생 대표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처음으로 신민당 의원일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분 곁에서 직언결의로 모시고 있는데, 정말 그분이 그립고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